구독, 좋아요, 알림 꾹. 41회 자격시험 오전 홀수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필기와 실기 총 80문항 중 사례형, 순서 나열형, 그림 문제까지 15개로 답인도 출제되었으나 난이도는 낮은 편이었고 기존에 자주 나오지 않던 문제가 2개 정도 출제되어 전체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전 홀수형 1교시 필기 35문항 문제풀이 출발! 문제 1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자, 이번 문제는 필기시험의 첫 번째 출제 단원입니다. 자, 요양보호 개론에서 첫 번째 단원인 대상자의 이해입니다. 자, 이 단원의 평균 출제 빈도는 2개입니다. 자, 이번 1번 문제도 건강하게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 해가고 신체적, 심리적 이런 사회적인 여러 측면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자, 답은 3번인데, 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질병 유무의 확인을 해야지 좀 더 질적인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에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자, 너무 영양보조제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과 그 다음에 영양보조식품을 같이 골고루 섭취해야 되겠죠. 2번 혼자 보내는 시간은 늘린다. 자,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은 정신적인 신체적으로 좋을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사회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4번 가공식품 위주로. 자, 가공식품은 안 좋은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인의 활동량에 맞는 골고루 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5번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자, 고강도 운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또는 운동량을 정해서 꾸준히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순발력이 향상된다. 2.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자, 이번 문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노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중에서 심리적 특성이 가장 많이 출제되죠. 근데 이번 문제는 그 중에서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노화가. 자, 1번부터 나머지 4번은 그 다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자, 속도도 느려지고 향상이 되지 않고 다 이제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신체적 특성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포의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 말이고, 자, 그로 인해서 신체의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 적응력이 저하가 오고, 또 신체의 어떤 기능이 회복의 능력도 저하가 된다. 자,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제 만성질환이 많이 이제 오게 되어 있죠. 자, 정리하세요. 문제 3번.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보기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 이번 문제는 필기시험 두 번째 출제 단원인 요양보호개론에서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출제 경향은 5개에서 7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자, 3번 문제는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적 부조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제도가 있고 사회서비스 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공적 부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 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 나머지 1번에서 나머지 5번 보기는 무슨 사회보험 제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추가로 사회보험에는 우리가 5대 보험이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자, 이번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죠. 자, 답은 4번이고, 자, 이 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것이고, 이제 가입자는 국민들이 되는 것이죠. 자, 1번에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자, 시설급여, 재가급여 해당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2번,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신체활동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 있는데 이것은 치매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이 목적이다. 자,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은 따로 있죠. 자, 건강 증진과 생활의 안정을 유도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5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제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자, 이번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의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잊을만 하면 또 언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2번이죠. 이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자, 보험료에서 60에서 65%, 자, 국가지원금이 20%,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에서 15에서 20%를 각각 부담한다 보시면 되죠. 자, 1번에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일단 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 징수는 통합 징수를 하고요. 그 이후에 관리는 각각 독립회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3번에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공단에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자, 장기 요양기관에다가 비용을 청구를 한 그 당월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요양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가센터, 뭐 주야간보호센터 또는 요양원 이런 데를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기관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면 그 청구한 당월에 공단은 그 기관에다가 지급을 한다 보면 되죠. 5번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게 아니죠. 이 기관들은 당연히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자, 받아야 되는 데죠, 오히려. 그래서,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문제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 1번 세탁.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자,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꼭 정리하셔야 되죠. 자, 그 중에서도 아주 주된 거 4개가 있죠. 아주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그 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은 우리가 세탁,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그러니까 청소, 빨래, 밥하는 거. 자, 이런 활동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체위 변경은 말 그대로 대상자의 몸에다가 신체에다가 적용해 주는 거, 도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하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병원 동행하는 거. 이건 우리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이죠. 그 다음에 3번 편지 대피를 한다든지 5번에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정서 지원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죠. 이 4가지의 그 표준 서비스는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보기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2번 관찰자. 자, 이번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다빈도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답은 2번이죠. 자, 관찰을 하는 역할이 중요하죠. 자, 1번에 옹호자의 역할도 있었다. 그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자, 이 내용은 학대와 소외 받는 대상자, 또 차별받는 대상자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의미입니다. 옹호자. 그 다음에 4번에 정보 전달자의 역할도 있었죠. 말 그대로 신체, 심리적 정보와 지시사항을 가족과 또는 시설장, 다른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자, 5번에 동기 유발자. 자, 최대한 대상자의 능력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 동기를 유발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나오는 중개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요양보호사 역할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기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추가 내용을 보면요. 자, 이 관찰자는 말 그대로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인데 활력 징후 있죠.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이런 거 있죠. 이런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질병의 변화, 투약 여부, 그다음에 심리적 변화까지도 관찰하는 역할을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말벗 상담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효율적인 소통으로 그러니까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신체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이 해당이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문제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첫째,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둘째,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보기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자, 이번 문제부터 저는요, 이제 출제 단원이 확 바뀌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요양보호 개론의 단원이죠. 인권과 직업윤리 단원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범위도 넓지만, 자, 출제 빈도가 평균 10개입니다. 꼭 정리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꼭 언급되는 이 문제, 자, 권리죠. 자,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꼭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답은 3번이죠. 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사전에 동의 없이 그 대상자의 정보를 외부에 뭐 공개하든지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죠. 당연히 자,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어떤 장애 여부, 사회적 신분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권리이고요.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이죠. 말 그대로 어떤 격리가 된다든지 장기간 그 다음에 억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종교적 신념의 자유 있죠. 당연히. 자, 우리 제목 보면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 요 4번은 다 생활 단계에서의 그 권리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 5번은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거는 입소 전 단계에서의 권리에 해당이 된다 보면 되죠. 문제 9번.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보기 1. 자기 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 자, 이번 문제는 인권과 직업 윤리 단원에서도 아주 자주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키워드는 노인 학대의 유형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학대 유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요 신체적 학대가 지금 언급이 된 거죠. 자,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가스, 난방, 수도, 음료, 식사, 어떤 보관 물품에서로부터 자,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 생존하는데 위협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 출입을 통제하는 거, 집을 나가게도 들어오게도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흉기로 협박을 한다. 신체적 협박. 그 다음에 수면제 같은 걸 강제로 투입한다든지, 자, 약물의 강제 투입, 그 다음에 강제 노동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잘 나오는 또 다른 것들도 한번 볼게요. 자, 6위는 자, 연락을 오랫동안 두절을 하고 왕래하지 아예 않는 것. 그리고 시설에 입소시켜 놓고는 딱 연락 두절하는 것. 그리고 인지장애의 노인, 치매 어르신들을 고의적으로 가출이나 배회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는 것.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게 다 6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임은 큰 틀은 이겁니다. 의식주와 의료적 치료,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비, 각종 세금이 막 방치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중증 노인이 홀로 거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다 방임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는 말 그대로 말로 하는 언어적 학대가 다 해당이 되죠. 자, 접촉을 기피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를 일부러 방해한다든지, 못 만나게 하는 거 있죠. 모임을 못 나가게 하는 건. 그 다음에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어, 그리고 비언어적 표정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는 말 그대로 노인의 재산을 동의 없이 착취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노동을 아까 시키는 것은 신체적 학대인데, 이 노동을 시켰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상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다 정리하십시오. 문제 10번.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대한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이번에 언급이 좀 됐습니다. 자, 알아는 두십시오. 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은 자, 역할이 뭐냐면 이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을 때 자, 이것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 같은 어떤 교육을 지원하고 건강검진과 그들의 취미활동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장기요양요원은 우리가 누구를 말을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자, 요양보호사분들이 해당이 되죠.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지위생사 등 우리가 요양급여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 내용하고는 뭐 해당 사항은 없지만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자, 노인 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보호 조치, 그다음에 예방, 학대 예방을 하는 전반적인 사업에 관련한 업무를 하는 데가 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첫째,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둘째, 성적 관계 회유. 보기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성희롱의 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자주 언급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성희롱 유형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요. 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언어적 성희롱은 어떤 성관계를 회유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식 자리에서 막 강제로 뭐 술을 따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성희롱은 말 그대로 신체적 직접 접촉, 그 다음에 밀착 이런 것들이 다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는 자, 음란한 어떤 그림과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문자나 메일로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신체 부위를 노출시켜서 억지로 보이게 한다든지 자, 이러한 것들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의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들이 쭉 언급이 좀 될 겁니다. 아주 빈도도 높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답은 1번이죠.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또는 요양보호사와 가족 간에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되는 게 맞죠. 자, 2번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죠. 이 개인 한 분이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기관에서 우리가 그 서비스를 계약할 때 정해져 있는 약속한 어떤 내용 또 방문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어떤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를 달리한다든지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차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차별 대우를 금지해야 됩니다. 권리를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종, 연령,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 개인적, 그 요양보호사의 어떤 개인적 선호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4번 자, 대상자가 부재시인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방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다음 방문일을 메모해서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5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합니까? 자,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무의 협력. 그래서 가장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 협조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즉시 보고하고 어떤 지시 사항은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보기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자, 이번 문제도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2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자가 아니죠. 건강이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본인의 건강과 그다음에 어떤 복장, 외모 관리에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3번 장기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불법이죠. 자, 할인이나 추가로 또 오히려 부담을 시킨다든지 둘 다 안 됩니다. 4번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에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자, 임의로 변경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변경한다 하더라도 제공한 후에 해서는 더 안 되겠죠. 자, 변경할 상황이 생기면 변경하기 전에 사전에 연락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보고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5번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해서 임의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자, 원칙은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실행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족하고 뭐 의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어떤 신호라든지 또 어떤 그 도구를 활용해서 뭐 그림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글을 쓴다든지 해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문제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상황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보기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 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자, 이번 문제는 자,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요양보호사가 속해 있는 그 제가 센터에 복지연구 서비스를 안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설하고 뭐 연결해 준다든지 하면 되죠. 그 센터에다가. 자, 그래서 원칙은 자, 복지연구를 직접 판매한다든지 뭐 대여한다든지 또는 어떤 업체에 다른 업체에 알선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상황.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보기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자, 이번 문제도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직업윤리에도 위배될 뿐더러 장교양보험법에 준했을 때 해당되는 요양보호사가 가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입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근무를 대신해서도 안 되고 본인들끼리 또 자신의 근무를 대신 요구해서도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대신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16번.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보기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 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자, 근골격계의 질환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특히 어떤 손상이 왔을 때 초기의 관리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가 맞고요. 자, 1번에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자, 털어주면 안 되죠. 우리가 손목이 삐끗했거나 아니면 골절이 됐을 때 자, 초기에는 반드시 고정해야 되는 거,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제일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털어주면 안 되고 자, 휴식하고 고정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2차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플린트라든지 캐스트 이런 걸 대주고 하죠. 자, 이번에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자, 낮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심장보다 높게 올려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부종, 부어 오르는 것과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통증도 또 완화가 좀 되죠. 자, 4번에 손상 직후에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우리 급성기일 때는 절대로 온찜질 해서는 안 된다 했죠. 염증이 더 증가된다 했습니다. 온찜질은. 자, 그래서 냉찜질을 한다. 자, 부종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염증을 완화시키기,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5번에도 굽혔다 폈다 이런 스트레칭 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자, 그 외에 추가적인 초기 관리 방법을 보시면 자, 우리가 초기 관리, 초기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 손상이 된 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되었던 이러한 방법 외에 추가적으로 약물요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진통제와 보통 근육이완제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요. 문제 17번. 요양보호사의 결핵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감염성 질환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결핵 질환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죠? 답은 5번이죠. 자, 결핵은 비말로 호흡기계 감염이기 때문에 의심이 될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서 간호를 하면 되죠. 자, 1번에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자, 잠복결핵일 때는 우리 접촉하지 않고 하는 거 없습니다. 자, 왜냐면 잠복결핵은 지금 액티브하게 전염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접촉하고 케어하면 됩니다. 단 이제 대상자의 면역력을 계속 평소에 증진시켜야 되겠죠. 음식이나 뭐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면역력도 마찬가지고요. 자, 2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자, 3개월마다 뭐 결핵 진단 검사를 굳이 받는 건 아니고, 자, 이것은 이제 보통 검사를 받는 것은, 자, 결핵약을 이제 투여할 때, 결핵을 진단을 받고, 결핵약을 복용할 때는 이 결핵약이 부작용,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 또는, 또 결핵약을 투여함으로써 음성이, 결핵균이 이제 다 이제 죽었다. 치료가 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기적인 객담 검사 를 통해서 음성이 이제 3번이 나올 때 이제 완치 치료,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검사를 진행을 하면 되죠. 3번,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합니까? 뭐 소각까지 할 필요는 없죠. 자, 우리 결핵균은 햇볕에 약합니다. 그래서 결핵 대상자들이 입었던 옷이나 침구는 일광 소독하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4번. 자, 그 대상자를 보기 전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합니까? 자, 항결핵제는 항바이러스제가 아니죠. 자, 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자, 결핵약을 투여하는데 자, 보통 완치될 때까지 투여를 하죠. 반드시 복용해야 됩니다. 중간에 스탑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내성균이 생기기 때문에 슈퍼박테리아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치가 될 때까지 약을 복용한다. 보통 최소한 6개월 이상이라 보시면 되죠. 어여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문제 18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보기 1. 약물 대사 능력의 감소 2. 위산 분비 감소 3. 지방 흡수 증가 4. 탈 분비 증가 5.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 1번 약물의 대사 능력 감소.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이제 필기 출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크게 제2장 유황보호 관련 기초 지식이죠. 자, 여기에 출제 빈도는 14개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출제 빈도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내용은 특히나 자, 소화기계의 노화로 인한 변화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간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그래서 간의 기능은 기능 중에 하나가 약물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죠. 자, 그래서 그 해독 능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약물의 중독에 노출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나머지 2번에서 5번도 자, 소화기계에 따른 노화의 변화를 잠깐 언급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중요하죠. 자, 위산 분비가 감소된다. 자, 맞죠? 자, 그래서 위액의 분비와 어떤 그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어 소화력이 떨어진다 보면 되죠. 자, 지방 흡수가 증가되지 않죠. 감소되죠. 자, 왜냐면 췌장에서의 소화효소가 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 췌장에서 소화효소 중에서 아밀라제, 리파아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그 효소죠. 자, 그런 효소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의 흡수율도 감소된다. 자, 4번 타액의 분비가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칼슘의 흡수력도 감소됩니다. 자, 영양분의 전체, 칼슘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분의 흡수율이 떨어진다 보면 되죠. 소장에서의 흡수율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19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자, 이번 문제는 소화기계 질환 중에 설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우리가 설사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장 운동이 심하게 자극이 된 경우에 설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변비는 장 운동이 저하됐을 때 변비가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섬유질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장 운동을 자극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변비에 먹어야 되는 것이고 설사에서는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1번에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자, 이 또한 어디에 대한 변비를 위한 예방법이죠. 2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이 아까 고섬유식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카페인도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매운 어떤 후추, 뭐 고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카페인 음료, 술, 고섬유소, 그 다음에 고지방 음식들은 다 장 운동을 자극시키는 음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제한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린다. 자, 우유도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한해야 되고요. 5번. 설사 초기부터 무조건 지사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왜냐하면 이 설사라고 하는 것은 장내의 유해물을 바깥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내 몸의 신체 방어 기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사가 원인이 다양하죠. 무슨 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건지 뭐 식중독에 의한 건지 여러 가지니까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해야 되지 무조건 지사제 해가 딱 끊어 설사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폐활량 증가 2. 손모운동 증가 3. 배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고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 4번 기침 반사 감소. 자, 20번의 키워드는 호흡기계의 노화에 따른 변화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시스템별로 노화에 따른 변화는 잘 언급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4번은 이제 기침 반사가 감소된다. 자, 기침 반사는 원활해야 되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뱉어내서 염증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1번에 폐활량이 증가될 리는 없죠. 자, 감소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호흡기계의 제일 마지막 구조는 이 볼록 이런 배포로 이런 포도송이 같은 이런 배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 배포의 탄력성이 좋아가지고 아주 확장이 볼록볼록 이렇게 잘 돼야 여기에 가에 있는 혈관에 감싸고 있는 혈관으로 가스 교환이 산소는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하면서 가스 교환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배포의 탄력성과 폐 순환량, 자, 배로 가는 그 혈액 순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가스 교환량이 줄어들어서 폐활량이 감소함으로 숨이 차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번에 섬모 운동의 증가가 아니라 섬모 운동의 감소입니다. 자, 아까 기침 반사도 감소된다고 했고, 자, 그다음에 섬모 운동. 자, 저 기도에 있는 아주 미세한 털 같은 거 있죠. 털 같은 거는 섬모 세포인데, 자, 그 운동들이 줄어들다 보니 미세먼지를 필터하지 못해서 염증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시면 이제 폐렴이 잘 오죠. 자, 배포의 탄력성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된다고 했고요. 5번에 코점막의 건조함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겠죠. 자, 우리 몸에 노인이 되면 신체 수분량이 감소되어서 모든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자, 그로 인해서 효과적인 공기 흡입이 어려워진다 라고 보시면 되죠. 문제 21번.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보기 1. 빈혈 2. 정맥류 3. 배기종 4. 혈전색전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 1번 빈혈. 자, 이번 문제는 심혈관계의 질환 중 빈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빈혈은 정확히 적혈구의 부족과 또는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부족으로 이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되지 못해서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 나타나는 질병이거든요. 자, 그런데
노인의 경우는 특별히 빈혈이 나타나는 원인이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하죠. 흔하다 하는데, 자, 어르신들이 철분을 공급하기가 좀 어렵고 제대로 못 드시니까, 또는 공급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영양분이 철분의 부족으로 빈혈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철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헤모글로빈에 철분이 결합이 되고 여기에 또 산소가 이렇게 붙어서 결합되어 온몸으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이나 적혈구가 부족해서도 빈혈이 오지만 이 철분이 부족해도 산소의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빈혈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번에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자, 동맥의 혈관에 지방에 또는 노폐물의 축적으로 인해서 자, 혈관이 막히거나 완전히 폐색이 된 경우가 이 경우고요. 또는 그 혈관의 벽이 굳어지고 두꺼워져서 나타나는 질병이죠. 자, 이 증상들이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나타나서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죠. 자, 뇌혈관에는 우리가 뇌경색, 그게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고, 자, 심혈관계에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22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골반이 좁아진다. 2. 주간판이 얇아진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 2번 주간판이 얇아진다. 자, 이번 문제는 근골격계의 노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자, 각 시스템별로 이 노화에 따른 변화는 중요하니까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주간판이 얇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간판은 척추와 척추 사이의 판이죠. 이걸 일명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얇아지고 쪼그라들겠죠. 자, 그리고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들죠. 나이가 들면은요. 자, 1번에 골반은 자, 좁아지지 않죠. 자, 어깨는 좁아지고, 자, 골반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벌어진다 보시면 되죠. 2번, 근긴장도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죠. 자, 긴장도와 근육량이 다 줄어들어서 활동력과 운동력이 감소합니다. 4번,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하겠죠. 자, 그로 인해서 관절의 운동에 제한이 옵니다. 자, 5번에 허리의 피하지방이 감소되지 않고 증가합니다. 자, 팔다리, 말초 쪽에는 감소해서 약골이 되고, 자, 엉덩이와 허리, 센터 쪽은 피하지방이 증가합니다. 자, 그 외에 아주 중요한 근골격계의 변화로 보면, 자, 관절면의 마모, 그 다음에 염증, 통증, 기형, 울퉁불퉁 기형,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것을 우리가 일명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라 보시면 되죠. 문제 23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유치도뇨간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자, 이번 문제는 비뇨기계 질환 중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부었다, 커졌다 이 소리죠. 우리 방광이 있고, 자, 요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방광에 소변이 이렇게 차면 요도로 소변이 이제 시원하게 내려와야 되겠죠. 자, 전립선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요 방광 밑에 아래에 요도 옆으로 요렇게 양쪽으로 요렇게 있는 게 전립선이죠. 이제 전립선이 이게 이제 커졌다는 자, 커지면은 자, 요도를 누르겠죠. 그러면 방광에서 소변을 시원하게 빼내질 못합니다. 자, 그러면 소변이 방광에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이 방광염을 또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낮 동안이라도 자, 규칙적으로 최대한 배뇨를 해서 방광에 소변을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도록 빼라 이 개념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1번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자,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한 달도 몇 주도 1주도 2주도 계속 삽입해 두는 것을 우리가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아무리 힘을 줘도 많이 심할 때는 비대가 아주 심할 때는 아무리 힘을 줘도 이게 안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이. 그러면은 통증을 극심하게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실려오기도 하죠. 자, 그럴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뇨관을 그냥 일시적인 도뇨관입니다. 도뇨관을 요 고무로 된 그 카테터 고무관을 요 방광으로 삽입해서 자, 정기적으로 배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라.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요실금의 치료 예방법이라 보시면 되죠. 자, 3번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한다. 자, 이 맥주는 알코올이죠. 자, 그래서 이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음주는 혈관을 이완시켜 가지고 혈액순환을 더 감소시켜서 더 비대가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주는 삼가해야 됩니다. 자, 5번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섭취하라. 자, 이 식이섬유는 우리가 이제 변비 예방할 때 주로 먹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요실금의 요인 중에 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요실금의 예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자,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죠. 뇨뇨뇨뇨. 자, 잔뇨감, 잔뇨, 빈뇨, 긴박뇨, 야뇨. 요 내용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문제 24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자, 이번 문제는 피부계 질환 중 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옴 하면은 우리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시치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 또 요양보호사, 케어하는 요양보호사까지도 증상이 있든 없든 자,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용구나 크림을 발라줘야 되죠. 자, 1번에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자, 그러면 오미의 찐득이가 죽지 않겠다, 그죠? 자, 뜨거운 물에 10분에서 20분간 세탁을 하고, 그 다음 세탁하고 나서도 3일 이상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2번,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바른다. 자, 가려운 부위만 발랐다가는 진드기가 요리 딴 데로 또 올라가 있다가 다 죽지 않겠죠. 자, 그래서 목에서 발끝까지 온 전신을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굴곡 부위, 주름진 곳 있는 데 있죠. 또 우리 몸에 헤어가 있는 부분, 이런 쪽은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에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자, 아침에 약 바르지 않고요. 자, 밤에 그 진드기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더 가렵죠, 더. 그래서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기가 맞습니다. 자, 4번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을 체크한다. 자, 만지는 것은 임의로 손으로 막 만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피부로 인한 또 사람으로 인한 직간접적 접촉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옴이 옮겨지기 때문에 자, 접촉 시에는 반드시 장갑과 가운을 착용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옴의 증상은 가려움과 물집과 그러니까 물집 안에 고름이 차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문제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첫째,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둘째,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셋째, 대체로 회복됨. 보기 1. 선막 2. 파킨슨병 3. 척수 손상 4. 주간판 탈출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선망. 자, 이번 문제는 심리정신계 질환 중 선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선망은 치매와는 다르게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망의 주된 원인이 자,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심각했을 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중증 질환이 발생됐을 때, 그로 인해서 이런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같이 인지장애와 이 주의력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급성 질환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중증 질환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막 이렇게 신체 상태에 따라 이렇게 회복됐다가 또 악화됐다가 일이 되고요. 또한 또 치매와 좀 다른 부분이 신체적 그 질환이 회복이 되면 자, 이 선망 또한도 대체로 회복되는 것이 이 선망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의식 변화가 있는 것이 맞고요. 선망은 수면 양상도 매우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치매처럼 망상, 정서 불안, 진압력 장애, 자,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인지력, 자, 거기에 대한 장애도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까지 정리하십시오. 문제 26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눈부심이 증가한다. 2. 결막이 두꺼워진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자, 이번 문제는 자, 감각기계 중에서도 시각계의 변화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노화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탁 느끼는 것이 가장 크게 느끼는 데가 또 시각계죠. 자, 눈부심이 증가한다는 대표적인 우리가 백내장애, 우리 수종체가 혼탁해지면서 나타나는 백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또한 나이가 들면서 시력의 저하, 그러니까 백내장이 있으니까 우해지면서 자, 시력의 저하도 올 수 있고 또 빛 수능이 어렵습니다. 빛에 대한 어둡고 밝음에 대한 그 빛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렵다. 자, 2번 결막이 두꺼워지지 않겠죠. 결막이 얇아지죠. 자, 그리고 누렇게 좀 혼탁해집니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가 아니겠죠. 감소하죠. 그러니까 둔해지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이 각막에 어떤 스크래치가 나는 어떤 손상이라든지 어떤 감염이 발생이 돼도 둔하다 보니까 좀 더 손상이 더 잘 올 수 있겠죠. 자, 4번 눈물의 양이 많아지지 않고 감소하죠. 자, 우리 몸의 수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눈이 건조해서 맨날 뻑뻑하고 자, 그러면서 인물감도 잘 느끼죠. 5번 동공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감소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양이 20대에 비해서 60대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 뭔가 컴컴하죠. 자, 같은 빛인데도 등불 아래서도 나이가 들수록 컴컴하죠. 자, 그래서 밝은 것 또는 밝은 색을 더 선호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27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2. 티눈은 손톱 깎기로 잘라낸다. 3.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정답은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자, 이번 문제는 내분비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당뇨병의 발관리에 대한 방법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발가락에 특히 괴사,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쪽에 이제 괴사가 잘 올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양말을 차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번 발톱은 둥글게 자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상처가 되고 또는 뭐 내향성 발톱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라고 했죠.
자, 2번 티누는 손톱깎이로 잘라내야 됩니까? 자, 이것은 병원에 가서 해야 될 치료입니다. 자, 우리가 임의로 깎다가 그게 개방성 상처가 되어서 감염돼서 개사되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라내면 안 된다.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혹시 다른 상처가 있는지 항상 돋보기로 주의 깊게 항상 관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3번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합니까? 자, 족욕하는 것은 좋죠. 혈액순환을 돕고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뜨거운 물이 문제죠. 자, 그래서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운 곳에는 노출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화상이 걸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 있으면은 또 세균이 또 번식을 잘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 발을 씻고 잘 말려야 되고 발 또 평소에는 그냥 발 건조한 상태이다 보니까 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로션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잘 발라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타 추가적으로 자, 발 관리에서 기본 중요한 것은 우리 혈압과 자,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평소에 흡연은 금해야 됩니다. 문제 28번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3.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4.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5.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 2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자, 이번 문제는 심리정신계의 질환 중에 우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햇볕을 많이 쬐어서 우리 멜라토닌이란 이런 호르몬들이 충분히 분비되어서 또 밤에 숙면도 취하게 하는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자, 줄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모임 활동을 오히려 늘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3번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자, 위로하는 것은 좋으나 무조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막연한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되도록이면 이제 가족이나 뭐 지인들의 어떤 긍정적인 지지는 필요하다. 꾸준한 이제 관심은 보여야 되겠죠. 4번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한다. 자, 자제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대상자의 느낌과 그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수용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겠죠. 5번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자, 우리가 뭐 임의로 늘리라 줄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우울증의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문제 29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은 5번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서 세 번째 소단원인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도 첫 번째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영양관리 부분인데 자, 5번에 이러한 것들을 꼭 매일 섭취해야 되는 것은 결국 풍부한 단백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자, 1번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수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금기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1.5에서 2리터 뭐 드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심부전이 있다든지 신부전이 있다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질환이 아니고서는 충분히 마셔야 된다 했죠. 노폐물을 빼내기 위해서는요. 2번 간헐적 단식을 한다. 자, 단식은 어르신들에게는 무리가 가겠죠. 자,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골고루 드셔야 되고 반드시 하루에 3끼 규칙적인 식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3번 단순당이 많은 음식. 이 단순당은 우리가 딱 먹었을 때 달다라고 느끼는 음식들을 얘기하죠. 자, 단순당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나이가 드시면서 당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자,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복합 당질의 식품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4번 일일 에너지량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는 섭취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해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30번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준비 운동을 생략하고 본 운동을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3.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 5번.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자, 이번 문제는 건강증진에서 운동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답은 5번이죠. 서서히 강도를 높이고 뿐만 아니라 운동의 기간이라든지 빈도도 서서히 높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1번에 준비 운동은 생략하면 안 된다고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준비 운동이라고 했죠. 최소 10분 이상 해야 되고, 자, 그럼으로써 유연성을 높여서 근육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번,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은 되도록 피한다고 했습니다. 자, 균형 감각이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뭐 낙상의 우려가 있죠. 자, 그래서 태권도, 농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러한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은 피한다고 했죠. 3번,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은 무리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그래서 현재의 그 대상자의 운동 수준을 잘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죠. 4번, 최대 운동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끌어올리려면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인플루엔자는 매년 2회 접종한다. 3. 백일해는 10년마다 접종한다. 4.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앓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4번.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자, 이번 문제는 매번 반드시 나오는 예방접종 관련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 1회 기본 접종한 다음에 추가로 10년마다 접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은 홍역하고 상관없고요. 그죠? 자, 우리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하죠. 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과거에 또는 어릴 때 이제 알았다면 그 과거의 수두를 앓고 나서 그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내 신경세포에 잠복되어 있다가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을 때에 그게 이제 신경을 따라서 대상포진으로 발병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래서 홍역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이제 수두를 알았다면 더 이제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것이 좋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러면 예방접종 관련한 그 표 있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요 100일에는 자, 처음에는 기본 접종할 때는 요 세트로 접종을 하고 자, 이후부터서는 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만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년 맞아야 되죠. 자,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바뀌어지니까 자, 그래서 매년 1회 접종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폐렴을 잘 일으키는 균 이름이죠. 동글동글하게 생긴 균 이름 폐렴구균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인 경우에 자, 무료로 1회 접종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좀 젊을 때라도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어떤 중증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자, 1회에서 2회 정도 접종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죠. 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자, 65세 이상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더. 그래서 반드시 맞는 것이 좋고 그 이전에라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맞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문제 32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기관의 수익 구조 분석 2.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책정 3. 요양보호사의 업무 분담, 경감 4.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정답은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자, 이번 문제부터 저는요. 자, 필기의 출제 단원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기록 및 업무 보고 있죠. 자, 요 파트로 지금 바뀌었고요. 자, 여기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2개입니다. 자, 특히 이제 이번 문제는 자,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자, 이것도 요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리하십시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자, 우리가 그걸 보고 계속 체크하고 그 다음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기록의 목적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에 나오는 자,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가 여기 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하죠. 그래서 서비스는 우리가 실컷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통해서 서비스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장이나 기타 다른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또 제공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의 지도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놔야 이게 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해가지고 지도와 진도 편달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서비스의 표준화와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서비스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스탠다드 기준. 자, 그래서 이 표준화와 또 그 본인의 그 책임성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 기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문제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보기 1. 미납된 장기 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 기관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업무 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죠. 답은 5번이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러면 업무 보고의 중요성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게 답이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또 보고가 돼야 되고 그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34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정답은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필기 출제 단원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임종 요양보호 파트죠. 자, 여기서 출제 평균 빈도는 2개입니다. 자, 요즘 지금 이번 문제처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내용이 자주 좀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이거는 임종 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죠. 자, 답은 5번이고, 자, 이 의향서를 한다 하더라도, 자, 그 연명 의료 중단 이후에도 일단 그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1번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아니죠. 자, 말기 암 환자나 또 19세 이상의 성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된다입니다. 2번, 자,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의 연동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가족에게 그래서 미리 전달해 놔야 됩니다. 자, 이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기관에다가 등록을 해 두면 이게 바로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족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향서를 작성해 뒀다는 것을. 자, 그러면 등록했다는 것을. 그러면 그 환자가 치료하는 그 각 의료기관에서 그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 가서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치의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의향서를 등록된 것을 확인하면 연명 치료를 일단 중단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합니까? 이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이 중단한다는 주된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연명의료 중단을 하는 시술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도 아주 큰 인공호흡기 있거든요. 말기에. 자,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자, 이러한 시술은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지, 아까 5번처럼, 자, 중단이 불가되는 시술 있죠. 그냥 통증 완화를 위한 기본적인 약이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영양분과 물 공급과 산소 공급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마스크 정도 끼고 하는 그런 산소 공급들은 들어가야 된다. 시행돼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언제라도 또 의향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록 기간에 등록했을 때 이 의향서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라도 변경이나 철회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35번.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첫째,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둘째,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보기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1번 부정 단계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임종의 적응 단계이죠. 아주 이것도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출제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고, 자, 1번에서 5번 이 순서로, 그러니까 우리 임종 적응 단계가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임종 적응 단계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진단을 받으면 암이다 이런 진단을 예를 들어 받는다면 그거를 수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 부정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하면서 고립 단계라고도 합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또 다른 병원을 여기저기 더 다닐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단계가 분노입니다. 이제 분노입니다. 이 반항과 분노로 감정을 표출합니다.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한다. 요런 것도 보기에 나와 있었었죠. 이런 대사와 이런 보기의 내용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어야 이제 타협이 좀 일어납니다. 자, 피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애 시집 갈 때까지만, 우리 애 대학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하는 타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제3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 내용이. 자, 얼마라도 삶의 연장을 바라는 거죠.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우울이
단계입니다. 자,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또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심과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인간은 마지막이 되어서야 자, 죽음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지쳤어 하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정리한다. 자, 요런 단계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